상상해 보시죠. 늦은 밤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면서 메시지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네, 내용이 이래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푹 쉬어. 평범하고 다정한 위로 같잖아요. 그렇죠. 엄청 따뜻하죠. 근데 이 문자를 본 여러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보낸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와,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스릴러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섬뜩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2026년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그 물리적인 호흡이 멈춘 뒤에도 디지털방은 여전히 살아숨쉬는 거죠. 네. 막 알림도 울리고 과거 추억도 알아서 업데이트하고 심지어 방금처럼 남겨진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디지털 웰다잉입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끝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존재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네네. 최근에 그 가입자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영원한 기억, 그러니까 이터널 메모리라는 서비스 현황만 봐도요. 이건 그냥 단순한 IT 트렌드가 아닙니다. 인류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사회적 전환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 종합경영 보고서하고 다양한 최신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싹 해부해서요. 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유산 상속 서비스의 이면을 파헤쳐 볼 겁니다. 좋네요. 도대체 어떤 기술적 뼈대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지, 그리고 이 불멸의 서비스에 매겨진 실제 청구서는 도대체 얼만지. 중요하죠, 돈 문제.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법적 또 윤리적 딜레마들까지 저희가 아주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당장 본인의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데이터가. 그 안에 쌓인 수만 개의 대화, 남몰래 스트레스 풀던 비밀 계정, 클라우드에 한 10년 넘게 방치된 사진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면 이 방대한 데이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뭐 돈 많은 부자들만 하는 유언장 작성, 약간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당장 오늘 밤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필수적인 생애 마감 준비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지금 2026년의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남기거나 지우는 일, 나아가서 이 디지털 영생이라는 거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이 과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저 막 클라우드에 올려둔 가족 사진 몇 장, 약간 이 정도로 여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다층적인 세 가지 범주로 진화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 정보, 즉 아이디랑 비밀번호죠. 아, 완전 마스터키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마스터키죠. 그리고 둘째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비공개 클라우드 같은 비공개 이용 정보입니다. 약간 내밀하고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셋째가 바로 공개 및 컨텐츠 정보입니다. SNS 게시물은 기본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상님들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하면 약간 금송아지, 땅 문서, 아니면 손때 묻은 일기장 정도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내 평소 말투를 똑같이 흉내내는 홀로그램 아바타랑 그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을 물려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산을 물려준다는 행위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 거대한 변화를 밀어붙인 세 가지 동인입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가치관 변화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51%가 디지털 유산이 물질적 자산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와, 절반 이상이요? 스마트폰 뱅킹만 겨우 하시던 어르신들 모습은 진짜 옛날 이야기네요. 그럼요. 2026년은 그 AI 헬스케어랑 스마트홈이 노년층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원년이잖아요. 스스로의 삶을 데이터로 증명해온 세대가 자신의 궤적을 온전히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내 디지털 발자국도 내가 평생 일군 집 한 채만큼이나 소중한 나의 증명이다, 이런 거네요. 두 번째 동의는요? 두 번째는 바로 법적 기반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올해 4월에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정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잖아요.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 즉 민법 제1004조의 2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안다하거나 범죄 저지른 가족은 상속권 박탈당하는 그 법 맞죠? 맞습니다. 그 덕분에 상속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피가 섞인 혈연 중심에서 책임과 기여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모은 비트코인이나 진짜 비밀 일기장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한테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지정한 사람, 내게 기여한 사람한테만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인이 바로 기술이 만들어낸 정서적 실제감입니다. 정서적 실제감이요? 과거에는 그냥 제사상 앞에 놓인 영정사진 보거나 비디오 슬라이드쇼 보는 게 다였잖아요. 네, 그건 약간 수동적인 실품이죠. 근데 지금은 3D 홀로그램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 딱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별의 고통을 겪는 유족한테 이른바 데드봇이 등장한 거예요. 데드봇이요? 단어 자체가 좀 오싹한데요? 기술 찬성론자들은 이 데드봇이 단순히 고인을 그리워하는 도구를 넘어서 유족이 그 고인 없는 새로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돕는 강력한 지지 체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데드봇이 적응을 돕는다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홀로그램이 거실에 딱 앉아서 평소처럼 말을 건다면 현실을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영원히 미련 속에 갇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상실을 인정하는 게 애도의 핵심인데 이게 진짜 정서적으로 건강한 방식이 맞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심리학계에서도 정확히 그 지점을 두고 엄청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법적, 윤리적 딜레마 다룰 때 좀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재현하고 심지어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나누게 만드는 걸까요? 저도 그 기술적인 뼈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들 재생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디지털 자아 아키텍처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의식 업로드, 컨셔스니스 업로딩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의식 업로드요. 와, 이름 진짜 세네요. 고도의 데이터 사이언스랑 AI 공학의 집약체거든요. 개인이 생전에 동의한 수만 건의 텍스트, 이메일, 음성, 영상 기록물들을 시스템이 통째로 쫙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해서 고인만의 고유한 페르소나를 새롭게 구축해내는 거죠. 근데 의식 업로드라고 하니까 진짜 영혼을 전송하는 SF 영화 같은데 결국 본질을 좀 뜯어보면 제가 카톡에서 막 자주 쓰는 썰렁한 유머 패턴이나 반응 속도 같은 걸 기계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고도화된 흉내내기 아닌가요? 기술 관점에서 보면 고도화된 흉내내기라는 설명이 아주 정확하죠. 기계 안에 영혼이 깃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흉내가 너무나 정교해서 인간의 인지 체계를 거의 해킹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그리퍼봇, 즉 추모용 AI가 생성되는 원리를 분해해 보면 세 가지 핵심 엔진이 있어요. 첫째는 자연어 처리 엔진입니다. NLP라고 부르는 그거군요. 네, 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화가 났을 때 어조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둘째는 음성 합성, 즉 TTS 기술이고요. 아, 과거의 그 딱딱한 기계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딥러닝을 통해서 감정의 미세한 떨림이나 숨소리까지 예측해서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와, 그럼 제가 생전에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막 무의식적으로 내는 헛기침이나 말끝 흐리는 버릇까지 기계가 알아서 재현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름 돋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시각적 재현 엔진이에요. 남겨진 데이터로 표정 근육 움직임이랑 고유의 몸짓을 3D로 모델링해서 AR 투영기나 홀로그램으로 거실에 띄우는 겁니다. 거실 소파에 돌아가신 아버지 홀로그램이 앉아서 그 평소 헛기침 소리를 내면서 말을 건다는 거잖아요. 경이로우면서도 좀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모든 데이터가 켜지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내가 죽었다는 걸 기계가 대체 어떻게 알고 스위치를 켜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가요? 거기서 상속 집행 자동화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유산 관리자를 미리 시스템에 지정해둬요. 네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이 관리자가 전자 사망 진단서를 시스템에 딱 업로드하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걸 검증하고 즉각 권한 승계를 실행합니다.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데이터를 무한정 열어두는 걸 기업들이 피한다는 겁니다. 애플이 최근 도입한 방식처럼 사후에 딱 3년 동안만 유족 접근을 허용하고 그 후엔 서버에서 영구 삭제해버리는 유효기간 설정형 상속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내 은밀한 검색 기록이나 좀 부끄러운 일기장을 3년 뒤에는 우주 끝까지 깔끔하게 폭파시켜주는 옵션이네요. 저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영원히 남는 건 피곤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완벽한 뒷정리 혹은 반대로 완벽한 불멸을 세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딥러닝 수준 들어보면 완전 극소수 부유층만 누릴 특권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원한 기억 서비스의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 빛을 발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등급 체계를 만들어뒀어요. 일단 2기가 기본형은 무료입니다. 100기가 용량에 가족 5명까지 연결되죠. 오, 나쁘지 않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레거시 등급이 있습니다. 2테라 용량에 아까 말한 자동 상속, 거기다 딸의 20살 생일이나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예약 메시지 발송하는 기능까지 싹 다 포함해서 월 9.99달러입니다. 잠깐, 한 달에 넷플릭스 구독료 정도면 나의 영원한 족적을 예약할 수 있다고요? 진짜 솔깃한데요. 근데 아까 그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홀로그램 아바타? 그것도 월 9.99달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9.99달러는 단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뿌려주는 기본 입장권에 불과해요. 진짜 불멸을 재현하려는 욕망에는 아주 가혹한 가격표가 붙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혹한가요? 고인 텍스트톤만 흉내내는 챗봇이 월 10에서 50달러 선이고요. 여기에 감정이 입혀진 음성 아바타는 월 50에서 200달러로 뜁니다. 음성만 해도 꽤 비싸지네요. 그리고 만약 거실에 3D 홀로그램을 띄우고 싶다? 초기 하드웨어 구축 비용만 1,000에서 5,000달러가 들고요.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 때문에 매월 수백 달러 구독료가 또 나갑니다. 와, 심지어 유족이랑 새로운 대화를 실시간 학습하는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원하시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와, 불멸이라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 계급장 안에서 움직이는군요. 돈 없으면 텍스트로 개혁되고 돈 많으면 홀로그램으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돈 되는 시장이 열렸는데 기존 빅테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럼요. 글로벌 IT 공룡들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클라우드 유산 관리자를 본격화했고 카카오뱅크는 박스 남기기라고 해서 디지털 금고 데이터를 사후에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했죠. 구글도 휴면 계정 관리자가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 기업들의 공통된 전략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절대 고인의 계정 소유권 자체를 유족한테 안 넘깁니다. 대신 데이터 접근 권한의 공유라는 우회로를 써요. 접근 권한 공유? 네, 계정은 개인한테만 귀속된다는 일신 전속권의 한계를 약간 교묘하게 구독 모델로 빠져나간 거죠. 아,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확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죠? 제가 만약에 비싼 레거시 요금제를 결제해서 제가 죽은 뒤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족들한테 다 넘기기로 세팅했어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 유족들은 고마워하겠지만 그 대화방 안에서 저랑 실없는 농담도 하고 뭐 남한테 알리기 싫은 흑역사 털어놨던 제 친구들은 무슨 죄인가요? 친구들은 나랑 단둘이 한 비밀 이야기를 내 유족들이 다 같이 스크린으로 관람하는 거에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와, 방금 이 전체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거대한 뇌관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제3자의 프라이버시 충돌 문제입니다. 역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보고서에서도 이 법적 공백을 제일 큰 리스크로 다루고 있어요. 현행 민법 체계를 보면 왜 이게 딜레마인지 딱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 데이터는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물건이 아니다? 아, 그래서 상속 대상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으니까 명확한 상속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판례가 계속 엇갈려요. 게다가 대부분 플랫폼 약관에는 계정 양도 및 금지가 딱 박혀 있습니다. 아, 유족이 로그인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적, 법적으로 약관 위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족 요구대로 데이터 넘겼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친구들 개인정보 유출로 줄 소송당할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닫아버리거나 삭제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야권 뒤에 숨는 거 좀 얄밉긴 한데 이해는 가네요. 소송 타겟이 되긴 싫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법적인 거 떠나서 윤리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만약 누군가 미심쩍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족은 사망 진짜 원인이나 남겨진 빚 해결하려고 고인 스마트폰을 꼭 열어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이때 유족의 절실한 알 권리랑 죽어서까지 꽁꽁 숨기고 싶었던 고인의 프라이버시, 즉 자기결정권 중에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전 세계 법조계랑 철학계랑 키 터지게 싸우고 있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비극적인 충돌이죠. 남겨진 사람들의 알 권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죽음이 개인 비밀을 해제하는 맞는 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무겁거든요. 진짜 어렵네요. 게다가 아까 호스트님이 지적하셨던 심리적인 부작용 우려, 그것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심리학계 경고가 생각보다 엄청 단호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요. 데드봇이 유족을 영원히 과거에 묶어둘 것 같다는 우려요. 네, 완벽하게 재현된 고인의 AI가 유족의 건전한 애도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애도라는 건 상실 고통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AI가 주는 그 가짜 위로에 중독되면 상실을 영원히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집착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더 끔찍한 건 기술 악용입니다. 고인의 정교한 목소리랑 얼굴이 해킹돼서 가족들한테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죄 가능성이 벌써 제기되고 있어요. 와, 죽은 가족 목소리로 돈 보내라고 전화 오면 진짜 안 속을 사람이 없겠는데요? 위로를 주려던 기술이 남겨진 사람들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 이 영원한 기억이라는 서비스가 인류를 향한 축복인지 아니면 끔찍한 저주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런 혼돈 속에서 2026년 이후 웰다잉 산업과 법적 환경은 어떻게 자리 잡아갈까요?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아주 치밀한 표준화의 길을 걸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범용 AI 말고 딱 상속 절차랑 유족 심리 치료에만 특화된 버티컬 AI가 도입될 거고요. 아, 용도 제한을 두는군요.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도 돌파구가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법, 그러니까 UFADA 같은 입법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유파다요? 그 법은 구체적으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요? 아주 명확한 우선순위를 딱 정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고인이 생전에 구글 같은 곳의 사전 설정 도구를 이용해서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 넘기겠다고 지시해뒀잖아요. 네. 그럼 그 지시가 플랫폼의 기본 약관이나 심지어 유언장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오, 지역 약관보다 내 의지가 더 세지는 거네요? 네, 개인의 디지털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거죠. 여기에 강력한 사이버 보안이 결합되면서 결국 생전에 스스로 남긴 명확한 동의를 바탕으로만 데이터가 승계되는 게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아, 정리가 싹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선사하는 영구적인 현존은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그 갑작스러운 이별 고통을 달래주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고인 본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거기에 엮인 제3자한테는 원치 않는 과거가 강제로 폭로되는 아주 끔찍한 윤리적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모든 딜레마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얼마나 사람 숨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AI를 만들 거냐, 이런 기술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본질은 이겁니다. 이 차가운 디지털 웰다잉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 인간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곁에 남겨진 사람들의 평온함도 파괴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온전히 우리 인간의 지혜와 제도적 합의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유품을 상자에 담아서 치우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아를 어떻게 갈무리하고 떠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착했네요. 네,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지금 이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여러분의 심박수가 영원히 멈춘다면 그 평생 남긴 방대한 디지털 발자국 중에서 단 하나 영원히 남겨두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고민되네요. 반대로 지금 당장 영구 삭제, 완전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모든 걸 완벽하게 학습한 AI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가족들에게 건넬 첫 번째 문장, 그게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에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종합경영 보고서의 일부로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